저희 큰아버님이 아버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으셔요. 큰아버님이 순천 그 역에서 철도 매점을 운영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발소도 운영을 하고 또 뭐 식품 뭐 이런 거 간이 음식 같은 것도 이제 아마 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철도원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내 동생도 철도원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철도학교 이제 철도 종사원 양성소에 입교를 시키게 된 거예요. 두 분 다 고향이 경북 상주입니다. 그럼 경북 상주에서 어머니를 만나신 건가요? 예, 거기서 이제 같이 결혼을 해서 이제 큰아버지의 이제 도움으로 그 순천에 와서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됐죠. 그 제가 어머니 22살에 제가 태어났고 제 위에 46년생 누이가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가 19, 아버지하고 이제 3살 차이니까 아버님이 22살 정도 됐을 때 아마 결혼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주에서 결혼하시고 순천에 와서 이제 예, 생활하신 거예요. 예. 아버님께서 그러면은 순천에 내려오신 건 몇 년도신 거예요? 그게 1943년도에 철도학교 졸업하고 왔으니까 아마 43년 이전에 거기 형님 댁에 왔다 갔다 다녔었고 그다음에 그 용산까지 학교 가려면 아무래도 기숙사나 이런 데서 생활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그 시점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철도에 입사를 하면 이제 열차를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조성한다 그러는데 어느 방면으로 가는 열차끼리 서로 모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다가 이제 승진을 하게 되면 이제 열차사무소 차장으로 가서 이제 그 근무를 한 1년 6개월 정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승진 시험에 합격하면 여기에 이제 책임자로 나갈 수 있는 지금 부역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조역이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이제 발령을 받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근무 연수는 짧지만 이제 그동안에 45년도에 일본이 이제 패망해서 간 후에 간부직들도 많이 비우고 해서 이제 조기에 그 승진 시험에 합격을 해서 열차사무소에서 그 이제 1년 6개월만 지나면 바로 이제 여기 책임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아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차장까지는 이제 책임자가 아니고 그 열차 사무소에서 이제 그 열차를 교대로 이제 순번대로 타고 다니면서 승무하는 일이고 여기 책임자라 하는 것은 정거장에 상주하면서 이제 승객과 화물을 이렇게 운송하고 하는 그것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아버님이 그 살고 계신 곳은 그 순천역 건너편에 거기 이제 그 덕암동이라고 있어요. 그다음 덕암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철도관사가 있었어요. 근데 철도관사가 이제 순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철도청장이 사는 관사가 하나가 있고 또 조곡동에 큰 대단지 관사가 있고 또 덕암동 그 일대에 또 철도관사가 이렇게 분산돼서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철도관사에 계셨고 그날 아침에 10월 19일 날 나고 나서 20일 날 아침이죠. 아침에 그 굉장히 시끄러웠대요. 역 앞에 막 총소리도 나고 뭐 이렇게 그 시끄러워서 이제 난리가 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버님이 원래 좀 더 늦게 나가도 되는데 좀 일찍 아마 거기 사무실 나갔던가 봐요. 나가 있어서 이제 그 상황을 아마 그 이제 그 있었던 거를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들려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그날 상황이 워낙 이제 밤새도록 여수에서 이제 막 뭐 난리가 났었으니까 그런 상태인데 아침에 그 14연대 군인들이 그게 전라선 첫차인지 하여튼 그런데 8시 아마 한 50분경에 도착을 했대요, 군인들이. 차에 꽉 타고 왔대요. 거기 이미 타고 온 거예요, 여수에서. 타고 와서 일부는 이제 순천에서 내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차에 타고 있었대요. 아마 그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있었던 것 같죠. 쪼개져서. 예, 나눠서 이제 거기 타고 있었는데 원래 여수에서 타고 온 그 승무원은 순천역에서 내리고 그 교대하는 순서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받아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순천에서부터 익산까지는 승무원으로 이제 가게 돼 있는 차고, 그리고 그 차는 원래 이제 또 민간인들 타는 열차고, 또 군인들이 많이 탔는데 워낙 이제 그날 상황이 아마 시끄럽고 그러니까
아마 그 차가 순천역에서 한참 오랫동안 정차한 것 같아요. 이 차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뭐 진압군이 있다는 얘기도 또 앞에 있고 그러니까 아마 승무를 아마 굉장히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결국은 정규 열차니까 이제 그 열차가 갔죠. 이제 가다가 순천역 다음이 간이역 동순천역이 있어요. 동순천 지나고 그 다음에 학구역이 있고. 근데 동순천역 아마 그 부근인가 학구역 부근인가 그 부근에 갔을 때 열차가 급정차를 하게 돼요. 근데 열차가 이제 정차하는 거는 열차 운행 중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열차가 정차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그때 그 정언을 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진압군들이 달려오는 열차를 향해서 이게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기관사가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만에 거기까지 들이갈 수가 없나? 그러니까 이제 진압군이 진압 경찰 중심으로 그때 이제 경찰들이 말을 타고 다녔거든요. 이제 말을 탄 경찰들이 쫙 이제 있으니까 기관사가 막 선 것 같아요. 이제 차가 서니까 다 내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경찰이 보이니까 공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오래 걸리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경찰이 퇴각하고 난 뒤에 아버지는 그냥 그 원래 승무하는 목적지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일산까지 가셨다. 예, 돌아온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순천경찰서에서 이제 잡으러 왔어요. 이제 붙잡혀 갔는데 그때는 어머니도 계셨대요. 아침밥을 이제 드시다가 그 경찰하고 군인이 와서 너 열차 사무소 김영기 맞지? 나와. 그래가지고 바로 와서 묶어 가지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갔는데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너 걔들하고 미리 짠 거 아니냐. 그래서 가다가 열차가 정거정도 아닌데 서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했는데 너들 내통인 거다. 되라 똑바로. 이렇게 했는데 아유 우린 그런 사실도 없고 결백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48년 11월 아마 11월 15일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그게 15일 날 그 순천의 그 성동초등학교 그게 지금 성동초등학교죠. 그때 동국민학교였어요. 거기서 이제 받았는데 사실 아버지는 그 군사재판 받는지도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 같이 저 순천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그분이 있어요. 이분 누구냐면 그때 99년도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 김정효 씨가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같은 철도요. 예, 근데 그거 보니까 당시 순천열차사무소 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MBC에 연락을 했죠. 우리 아버지가 같은 소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을 좀 뵙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MBC에서 주선을 해줘가지고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 딱 하는 얘기가 처음에 이제 전화로 통화를 했죠. 저희 아버님이 여순 사건 때 잘못돼서 이렇게 마포정물소에서 실종돼 있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누구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김영기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래요. 그래? 그러면 아버님 주소가 조금 기다려봐 하더니 아마 이 주소록을 아마 보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띄워주신 거예요, 이 주소록이. 경상북도 상주군 하길래, 예, 공성면 봉산리 572번지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했더니, 맞네. 연기 소생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올라오셨어요,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 중에, 야, 나도 너 아버지 때문에 죽을 뻔 했다. 왜요? 했더니, 자꾸 이제 네가 결백하다는 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입증이 되느냐. 잡혀가신 다음에. 예, 잡혀간 다음에. 그러니까 내 친구 김정효한테 물어봐라. 난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하니까 이제 그 친구를 또 불러다 드린 거예요. 경찰 불러가지고 그때 그것도 심하게 고문을 했죠. 바로 불어라고 이제. 근데 뭐 불 게 있어야지 불죠.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많이 구타를 당했나 봐요, 거기도. 당하고 이제 지쳐가지고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저쪽 구석에서 손짓을 해요, 이렇게. 손짓하는데 와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뭐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는데 자기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비켜주더니 이를 앉으라고 해서 그냥 앉았대요. 앉았는데 대뜸 얘기가 왜 너 나를 얘기해서 날 이 모양으로 만드느냐 했더니 그래 미안하다.
네 형이 용산 철도경찰대 대장이니까 너한테 얘기하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네 이름을 댔는데 내가 나가서 신세 갚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도 이제 그 김정일 씨가 지쳐 있으니까 무릎을 비라고 주는데 보니까 이 정경이 뼈가 다 나왔더래요. 얼마나 더 얻어맞았는지 아버지가. 피가 범벅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누라고 자를 비켜주는 걸 모습을 봤다. 그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김정효 씨라는 그 아버님 친구분은 어떻게 살아나오신 거예요? 아, 그분은 저도 이제 근무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아나오셨습니까? 했더니 나는 우리 어머니 덕분에 살았다. 왜요?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막 가가지고 거품을 물고 서장실에 가가지고 내 아들이 왜 뺄갱이냐. 내 아들도 철도 경찰대장인데 이놈들아 나를 잡아가라. 이래가지고 막 하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서장이 내보내주라고 그래서 나왔다 하더라고. 그 아버님은 그 군사 재판에서 원래는 사형을 선고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예. 내용들에 대해서 좀 예, 그 이제 김정효 씨 말씀에 의하면 어느 날 하루는 네 아버지가 나갔다 오더니 김영기 최후 진술을 말하라 이 얘기를 해서 저는 결백하고 죄가 없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이제 그게 군사재판에는 그 용어를 안 쓰더라고요 김정효 씨가.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그 평상시에 아마 경찰서에서 치조받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본 것 같아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이제 그건 재판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진술하고 왔다. 근데 그 말이 원래 이제 재판에서 사형수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최후 진술 말하라. 그래 이제 나는 결백하고 무고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아마 최종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사형으로 확정을 했는데 102명이 그때 사형 선고를 했었는데 46명은 사형하고 나머지 56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게 심사장관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판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복형 장소는 목포로 되어 있었는데 목포 형무소에 계시다가 이제 워낙 이제 4.3 사건의 그 수용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다시 분산돼서 마포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수용 기록은 마포 형무소에서 찾았습니다. 지금은 안양교도소로 되어 있습니다. 마포 형무소로는 그럼 몇 년도에 이관을 하신 거예요? 그 서울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가 있고 마포 형무소가 있잖아요. 마포 형무소가 있는데 그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이제 수용 수감 일자 이런 거 좀 가려달라 했더니 그 수용자 번호만 찍어주고 그걸로 조회하면 된다고 번호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번호 여기 있습니다. 여기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그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아마 열람이 아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님과의 아버님과의 교류는 몇 년도까지는 있었던 거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나서 돌 지났을 때,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저를 업고, 저희 누나가 3살 위에 누나 이제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포 형무소에 면회를 갔었어요. 갔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열차사무소 동료들이 탄원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얼마 전에 그 책임자도 다녀갔다. 갔으니까 아마 곧 나가게 될 거다. 고생되지만 애들 좀 잘 돌보고 있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오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한국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50년. 예, 한국전쟁이 발생을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마지막 이제 이별이 된 겁니다. 이별이 됐고 아버지 생사에 대해서 이제 저도 많이 탐문을 해봤어요. 이제 했는데 제 할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마포 형무소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마포 형무소에 나오셨대요. 그게 이제 북한군이 이제 들어와 서울을 점령하니까 마포 형무소 문이 이렇게 아마 누가 열어놨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틈에 이제 거기 수용자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제 나와가지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역에서 기차 타고 고향으로 가려고 용산역에서 야간 열차가 있어요. 이제 그 부산 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열차 타고 이제 내려올 때 용산역에서 이제 아버지 타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타고 오다가 중간에 이제 그 죄수들이 탈출했다 이러니까 이제 또 체포조가 또 이제 아마 성찰했나 봐요. 우리 국군하고 경찰이.
그래 체포조가 차 안에서 막 근무를 해가지고 뭐 잡아가고 뭐 머리 짧게 모자 써가지고 모자 쓴 사람들은 이유가 이제 머리가 짧으니까 쓴 거잖아요. 모자 쓴 사람들, 그다음에 뭐 공부신 신은 사람들, 뭐 펄은 옷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갔는데 아마 거기서 잡힌 것 같은지 아마 대전역 지나고 나서는 아버지를 못 뵀다. 그거는 그때 동료 승무원이 이 얘기를 이제 우리 할머니한테 와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서울이 이제 3일 만에 점령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님이 마포에서 나온 게 아마 6월 한 28일경 된다면 그 시점에 대개 며칠간에 걸쳐서 대전역부터 학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전역에서는 차가 또 오래 정차를 해요. 기차가. 왜냐하면 이제 용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그 뒤에 한 두 칸은 또 띄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호남선 열차로 또 이제 연결해서 또 이제 붙여주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해서 많이 이제 서 있기 때문에 대전역에서 이렇게 체포조가 잡으려 하면 다 잡힙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잡히고 그 후에 집에도 내려오지 않았고 또 뭐 다른 경로 다 봐도 뭐 아버지가 살아계시지가 않으니까 거기서 잡혀서 가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님 잡혀가시고 난 뒤에 뭐 한 달쯤 돼서 그 순천 그 철도관사에서 퇴거 명령을 했어요. 그래 쫓겨난 거죠. 쉽게 하면 빨갱이니까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친정집으로 와서 상주로 와서 이제 누나하고 저하고 외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그 이제 돈 벌러 이제 어머니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그 무렵에 이제 저희 누나는 괴질로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나이 아마 한 4살, 5살쯤 됐겠죠. 죽고 저 이제 혼자 있었는데 또 더 아픈 사연을 얘기하면 그때 아버지도 가장이었어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아마 3학년쯤 됐을 텐데 그 여동생을 또 할머니가 같이 이렇게 외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가니까 외할머니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김영기 아버지 그 여동생은 이제 더 이상 뭐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졸업도 하고 뭐 한동만도 하고 남의 집에 가서 어린 나이에 식모살이 이제 갔고 그러다가 지난 8월 달에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이제 돈 벌러 나가서 저는 어떻게 돈을 편하게 벌었는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이번에 띄러 갔어요. 봤더니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어요. 부는 한자로 아버지는 6.25 동란시 실종, 어머니는 그러니까 모는 행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행상을 하고 다니는 걸 저는 몰랐고 어머니도 그 얘기를 저한테는 안 했어요. 그렇게 아픈 거를 다 감수하고 사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이해를 할 수 있고 죄스러운 마음뿐이죠.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 외할머니는 무슨 일을 하시면서 외할머니도 참 어렵게 사셨어요. 그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만주로 뭐 어디 가셔가지고 안 나오시고 오남매를 혼자 키웠어요. 외할머니가 그냥 집에 있는 뭐 농사일 좀 하면서 그렇게 키웠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사셨죠. 어머님이 행상을 하셨으면 몇 번 자주 보지도 못하셨겠네요. 아니 이제 가끔 어머니가 이제 제 기억에는 아마 어머니 등에 업힌 거 한 번 기억은 해요. 어느 날인가 한번 오셔가지고 저를 등에 업고 계속 울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살고 나중에 하도 이제 어려우니까 그 재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외할머니가. 그래서 재혼을 한번 하셨어요. 했는데 그 이제 재혼도 잘 못 돼서 다시 이제 와가지고 저하고 중학교 때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예. 중학교 다닐 때도 상당히 좋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 부평 인천에 부평역전 앞에서
조그만 식당을 하나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게 또 도시계획에 철거가 되는 바람에 또 이제 거리로 나왔게 됐죠. 그때 어머니가 멸치 행상을 했어요. 그 이제 어느 날 한번 제가 이제 아침밥을 못 먹고 학교를 갔는데 안쓰러워가지고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위에 다라이를 예고 있고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너무 창피해서 애들 볼까봐 제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도시락을 갖다 주더라고. 네 엄마가 왔다 갔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배가 고프니까 일단은 많이 먹었어요. 저 수도가에 가서 먹고 나서는 집에 가서 또 엄마한테 짜증을 냈어. 창피하게 왜 오냐고 학교에. 근데 다시는 안 간다고 엄마가 그래. 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었죠. 뭐 저는 괜찮은데 엄마가 그랬죠. 이제 저도 일찍 그 철도학교 이제 나와가지고 저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그 일찍 제가 성진시험에 합격해가지고 71년도 1월 달에 제가 이제 직업 얘기하면 이제 국업공무원이죠. 총무 국업공무원 발령 받았다가 73년도 8월 달에 또 7급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요. 그런 바람에 76년부터 79년까지는 제가 그 전라선에 그 여객 전무를 했어요, 아버지처럼. 이제 그때는 이제 사실은 그 성물은 또 아버지보다 또 직급 좀 높은 직급의 여객 전무는 차장후에 여객 전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그쪽에 전라선 쪽을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그때 이제 철도원들을 물어보면 그 여순 사건에 대해서 생생하게 다들 알고 계셨어요. 그 시절만 하더라도. 그때 뭐 여순 사건 난 뒤에 뭐 20몇 년, 27, 8년 후의 얘기니까 제가 선고할 때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김정효 씨, 그분도 옛날에 여객 전무할 때 제가 그분은 여수 역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럼 같이 안면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 많은 분이고 이제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여순 사건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잘못하셨다 하면 그분들이 처음에 반갑게 얘기를 하다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다 대답을 입을 다 물어버려요. 여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얘기만 해도 뭐 방공법으로 잡아가고 막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예, 여순 사건 얘기만 해도 그때는 다 금기하다시피 하고 얼굴 다시 쳐다보고 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알면서도 너 아버지하고 친한 친구가 그 순천역에 가면 그 김양수 씨라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다 돌려버리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고 이제 했지만 그 구체적인 정황을 제일 많이 알게 된 것은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나온 그 프로그램에 나온 분하고 면담하면서부터 참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철도 대학을 이제 20살 무렵에 가시게 됐잖아요. 예. 그거는 아버님의 영향이 좀 있으셨나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학교는 가야 되는데 뭐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사관학교 아니면은 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공군사관학교를 봤어요. 그 68년도에 22기 공군사관학교인데 거기 뭐 신체검사하고 필탁고사하고 다 합격을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 정밀 신체검사하고 마지막 판정, 뭐 신원조 이런 거 판정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입교가 불허됐죠. 그러니까는 돈 없이 공부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있다가 그 철도대학이 이제 공짜로 전문대학 과정을
뭐 공부시켜준다. 뭐 옷도 주고 뭐 다 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철도를 갔는데 참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님도 아마 그때 뭐 머리는 좋은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는 아마 철도를 택한 것 같고 저는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같은 길을 걷게 됐습니다. 지금 철도 71년도에 입원하셔가지고 예. 몇 년에 퇴직하셨어요? 저는 제가 퇴직한 거는 철도에서 근무를 한 거는 제가 마지막에 본청에 이제 기획관리관실에서 근무할 때가 82년도인데 그때까지는 제가 철도청 본청에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서울에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지하철이 이제 계획요원으로 와서 근무를 하면서 2002년에 이제 직원에서 이제 임원으로 이제 승진을 했어요. 이제 임원으로 승진을 하면서 이제 직원으로서는 그때 이제 끝났고 임원으로서 그때 이제 2008년까지 이렇게 6년간 상임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8년간을 철도에 있었죠. 그 후에 이제 또 그 대전에 있는 철도대학에 가서 또 이제 강의를 또 한 3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님이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철도 쪽에 종사하게 된 거지만 아버님도 철도 공무원이셨잖아요. 그게 예. 좀 일하면서 약간 느끼는 부분도 좀 다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가끔 전라선 타고 이럴 때 생각도 하시고 이러셨을 것 같은데. 사실 철도원들은 참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정치적 야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참 순박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철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순박한 철도원들, 이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발휘돼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엄청난 제목으로 내란죄 뭐 이렇게 씌워가지고 잡아간 것 자체가 철도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잡혀간가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보면 어떤 공무원들도 다 뭐 요새 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뭐 그런 직위에 있지만 정말 맡은 소임 다하는 그런 성실한 공무원들이 철도원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도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철도원이고 또 며느리도 철도원이고요. 3대째 내려오는. 저희 집사람도 철도원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그 철도는 정말 저로 봐서는 참 천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TV를 보는데 그 장한봉님 그 재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배경 화면에 보니까 뭐 철도원 뭐 이렇게 쭉 그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화면에. 예, 밑에 화면이 배경 화면에 나오는 걸 보니까 장한봉님이 기관사하고 우리 아버지는 차장이니까 저분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 분명히 그렇게 돌아가신 거니까. 그래서 제가 국가기록원에 갔죠. 가서 우리 아버지 유순 사건 때 이렇게 됐으니까 사는 곳이 어디고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소속된 것 다 이제 제시를 하고 그래서 국가기록원에서 기록을 열람을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그를. 그랬더니 참 그 절차가 까다로웠어요. 그게. 그 뭐 수령 기록도 없고 뭐 하여튼 처음에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명히 이 아버지가 있을 텐데 못 찾으니까 그게 거의 한 달 정도 걸렸을 거예요. 몇 번을 가가지고 보안 자료 내고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제가 했죠. 원래 재판 기록에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재판 기록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그 아버지 것만 이제 복사를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여기 보니까는 철도원 김영기 있고 처음에 이제 102명 사형수명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감형돼서 그렇게 56명의 명단에 무기로 이렇게 된 것까지 그 기록이 있으면서 근데 그 기록을 보면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전 피고인들이 무죄로 항변한 그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무죄다. 무죄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부 다 사형, 뭐 무기징역 막 50년 막 이렇게 때려서 그냥 형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에 뭐 여순 사건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잡혀갔는데 기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 기록이 혹시 있을까 말까 이렇게 그건 했는데 다행히 그것도 있었어요. 저는 재판 없이 그냥 바로 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봐야죠. 재심을 시작하시게 된 소감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동물인데 막 그렇게 학살시키고 해도 아직까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 사실 안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말 안 하면 그냥 묻혀가는 사건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박하게 살아간 철도원들 누구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고 하다못해 그렇잖아요. 이 철도청도 그렇잖아요. 옛날 철도공사 내 직원이 그렇게 됐으면은 어떻게라도 좀 보호하고 보호막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전부 다 남은 집 부하 직원들 다 집어넣으면 자기는 살고 이런 사람들은 잘 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책임자 그 호남 본부장은 뭐 전혀 그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거기 14대 군인들이 왔을 때 그분들도 아마 희생된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걸로 봐요. 무력에 있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희생이 됐고 또 그 동조했으면은 군사재판에서 그냥 갔든지 이렇게 됐고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검찰에서 밝힌 거 보면 장안봉씨 재심에서 철도원이 무려 66명이라고 밝혔어요. 그분들이 사실은 뭐를 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다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점령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같이 근무하고 뭐 때가 되면 같이 밥 먹는 자리 옆에 있었고 뭐 그거 말고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다 눈명을 다 씌워서 다 이렇게 구금을 하고 사형을 하고 그랬죠. 재심을 하면서 분명히 아버님도 무죄가 돼야 되지만 정말 이제 아버지와 같이 희생된 그 많은 철도 유족들 아마 다 세상 떠나고 없을 거예요. 이제 손주들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분들도 어렵게 이렇게 삶에서 지나왔겠죠. 또 그분들이 또 나중에 재심을 한다 하면 그래도 제가 말하는 이 하나가 증거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철도법 이 특별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로 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잖아요. 이게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해관계가 많이 따로 찬반이 있잖아요. 그 피해된 경찰 군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학살된 민간인도 있고 너무 넘어야 산이 많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화합이라고 하는 거 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서로 바기닝이라잖아요. 이렇게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만 이렇게 되면 그 수용을 하고 또 미흡한 부분은 서로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자기 주관대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다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참 뭐 대우를 해주는 뭐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 예, 어차피 뭐 쟁점이 됐던 것들 뭐 배상, 뭐 보상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배보상 문제 같은 거는 다 개개인이 다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 다 그 법안에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그 절충하는 선에서 법안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또 제 의견에 많이 반대하는 주들도 있겠죠. 근데 그러나 네, 저는 그렇습니다. 꼭 그건 제정은 돼야 되겠죠. 지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순천 여수만의 문제가 사실 아니잖아요. 이 기록에 보면 뭐 여러 군 대전에서도 그렇고 뭐 거창이니 이런 데서 막 이것들이 많이 발생을 연쇄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냥 놔두고 언제 이게 치유가 되고 언제 화합이 되겠습니까? 꼭 돼야 되죠.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